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중진 험지 출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귀신 사진, 광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서울 지하철 경고 파업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어젯밤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됐는데요. 출근 시간에는 협정에 따라 지하철이 100% 운행됐지만 퇴근 시간대에는 87%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시성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로 시민과 지하철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감을 표시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입니다. 가짜 비아그라 613만 정입니다. 서울 도심과 강원도 농가에 제조 공장을 차리고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920억 원어치 약품 613만 정을 제조한 건데요.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와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을 제조했습니다. 경찰은 가짜 비아그라가 한 알당 최대 1,000원에 팔렸고 600만 정 이상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당은 가짜 비아그라의 정품과 동일한 식별 표시와 제조 사명을 각인해서 진짜와 구별이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 마약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벌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식약처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 광고하는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로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김치 선물 받은 찰스 3세. 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뉴물튼의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김치와 김치 요리책을 받았는데요. 과연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Will you play my head? 네, 영국식 유머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맵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안심하시고요. 찰스 3세의 한인타운 방문은 일종의 한국 문화 예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난 5월 찰스 3세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입니다. 찰스 3세는 한국 무용과 각종 한식 등을 체험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트랙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풍으로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조실록이 약 110년 만에 강원 오대산 사고로 돌아옵니다. 국립조선왕조실록 박물관이 오는 12일 정식 개관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오대산 사고에는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의 주요 행사를 정리한 의궤, 왕실의 족보 등과 같은 주요한 기록물을 보관해 왔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됐었죠. 네, 이후에 2006년과 2017년의 실록이 그리고 2011년 의궤가 각각 국내로 환수가 됐고요. 국내 고궁박물관이 소장을 해왔습니다. 실록과 의궤가 드디어 타향살이를 끝내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거죠. 문화재청은 아픈 역사의 상처를 씻어내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네, 이어서 원룸에서 정치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아니면 올해는 10달 중에 100일, 1년의 3분의 1을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이분을 혁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환자를 잘못 찾았다.
정확하게 재현해 줄게요. 네, 5시 뉴스 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목요 콤비죠.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정치권 소식 핵심만 콕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제 가죠. 바이든이 옮겼나 YS가 옮겼나입니다. 자 무슨 얘긴고 하면요. 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내놓은 2호 혁신안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핵심이 당대표 비롯해서 중진, 친윤 의원들 험지 출마라는 거였잖아요. 아니면 불출마하라거나. 자, 그중에 처음으로 내가 왜 서울 가야 되냐.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비대위원장까지 한 대구의 5선 주호영 의원인데 자, 지금 발언이 나가고 있죠. 지역 옮겨가는 사람들 그 지역수 문제 있으니까 핑계대고 서울 가는 거지. 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가느냐. 시작을 대구에서 했으니까 끝도 대구에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구에 진심인분 같고 또 내가 초선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년의 3분의 1을 대구에 머물렀습니다. 초선 의원조차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지역 의원을 찾기는 손꼽을 정도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20년째 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언제 또 누구의 전화라도 다 받고. 네, 초선보다 낫다. 전화도 다 받아준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열심히 하는 중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3선 이상이라고 다 물러나라라고 하는 것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좋은 평가 받는 사람 날리면 또 새로운 사람이 거기서 자리 잡는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더 혼돈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 왜 주호영 의원이 지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예요, 주호영 의원의. 왜냐하면 주호영 의원의 패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갑자기 이런 얘기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에 이제 출마라는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라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사례로 든 게 스타 의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니까 그렇다 치고 주호영 의원이 예를 들면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런 분도 아니어서 예를 들면 윤핵관 의원들은 소위 이제 이 어떤 당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하고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 잡히지만 주호영 의원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호영 의원이 어떤 지금 도덕적인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 지역구에 정말 훌륭한 분이 지금 도전을 할 것인데 당내 지분, 당내 어떤 조직이 없어가지고 주호영 의원이라는 기득권에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물러나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 의원이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난국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좀 본인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저런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서울에 간다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좀 당혹스러운 차에 사실 이번 주 초까지는 이렇게 뭔가 영남 의원들이 서울에 나가야 된다 할지 또는 불출마를 해야 된다 할지 이런 기류가 대통령의 뜻인가? 이래가지고 좀 다들 말을 아끼고 좀 행동이나 사진으로 좀 보여주는 기류였다면 이게 이번 주 중반 지나면서 대통령의 뜻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기류가 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혁신위의 그런 중진들에 대한 또는 윤핵관들에 대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권고나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까 좀 상당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여든 야든 당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중진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그 주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4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상원의원 했다. 그리고 YS 구선했고 JP도 구선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역구 옮겼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구 옮긴다고 그게 답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이 혁신위가 힘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중진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5선입니다. 예. 5선이면은 20년 동안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신 건데요. 네. 사실은 이렇게 항상 공천 때만 되면 당의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뭐 다선 의원들 불출마 촉구도 많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를 이동해서 나와라라는 요구들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부산에서 3선을 하고 네. 이번에 서울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그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처럼 저런 반응이 나올 것이 뻔히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수순 아니냐 또 당연한 반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게 됐을 때에는 그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는 이런 상당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쇼에 그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좀 혁신의 주소를 좀 잘못 짚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주호영 의원 같은 분께는 이제 5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5선 정도 했으면은 어떤 정책 내지는 어떤 그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인지도 면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주호영 의원께는 참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아요. 더 네. 이상 5선 하셨는데 앞으로 한 번 더 하신다 그러면은 본인이 의장 후보 되는 것 외에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와 또 국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주호영 의원이 좀 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주호영 의원 발언 나온 거 보면서 김기현 대표가 좀 뒤에서 웃지 않았을까. 왜냐면 본인이 하기 어려운 말을 조금 대신해준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김기현 대표가 계속 침묵을 하다가 오늘 또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하기 십사개니까 한번 봅시다. 이 얘기는 중진 불출마 한번 좀 봅시다. 일단 둡시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저 얘기에 좀 의문인 것은 예. 본인 포함이거든요. 지금 저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죠.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라든가 또는 뭐 험지 출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구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의문인 거는 밥을 급하게 먹으면 확실히 체합니다. 예. 제가 어제 밥을 급하게 먹어서 지금 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으세요? 뭐 저는 뭐 평소에 이제 많이 이미 먹었기 때문에 예. 괜찮은데 지금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인데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체하는 건 확실한데 제가 예. 궁금한 거는 첫째로 그럼 먹긴 먹느냐는 겁니다. 먹긴 먹느냐는 질문을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혁신이가 뭐 제기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오히려 뭐 세간에 이 사람이 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다. 결국은 뭐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왈가왈부하긴 합니다만은 입장이 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다들 이제 사실은 밥을 먹기 싫은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지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먹어야 될 게 밥이 아니고 사실은 약입니다. 그러니까는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것은 맞는데 시급히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은. 네. 근데 약을 거부하면서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냥 약을 먹기 싫은 어떤 입장인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인 거거든요. 자, 그럼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처방은 뭐 적절한데 당사자들이 약을 먹겠냐. 비슷한 해석인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처방은 잘 됐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정확하게 처방이 잘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혁신이가 했어야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용산하고 지금의 당하고의 관계를 바로잡고 뭔가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험지 출마도 아닙니다. 험지 출마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불출마라든가 정계 은퇴라든가 이런 걸 촉구를 해야죠. 정계 은퇴요? 그렇죠. 당신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용산하고의 당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들어 오는데 일조했으니 당에서 사실은 그런 역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강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대표도 저렇게 좀 애매한 사실 약을 나는 안 먹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혁신위의 이러한 제안이 지금 사실은 좀 뭐랄까요 불분명한 어떤 미래가 불분명한 상황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좀 애매한 상황으로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는 그러한 지금 수순으로 간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좀 2호 혁신안이 좀 맥 빠진 모양새로 오늘 최고위에 보고가 됐고 또 특히 이 중진 험지 출마는 아예 권고사항이어서 언급이 안 됐다 그래요. 그래서 빼고 나머지 안건만 의결이 됐는데 자, 5호 식구였던 박정아 대변인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오늘 보고된 이후안에 그 김진 의원이나 친윤계 의원들 불출마, 험지 출마 내용도 포함됐는지 아니요. 보고 내용이 없었고요. 그거는 뭐 혁신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 사항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보고 내용이 없었습니다.
구두로도 보고 없었습니다. 그 당사자들의 시간도 필요한 거고 당사자들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건이라 일단 지도부에서 그걸 뭐 의결을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굉장히 잘 정리를 했지만 한마디로 지금 그거 받을 생각은 지금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오늘 혁신안 3호 안건도 나왔습니다. 뭐 청년들 비례대표 순번에 좀 앞쪽에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혁신이 뭐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뭐 혁신위에서 이런 인적 구성에 대한 대전환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5선 이상, 그러니까 3선 이상들에 대해서 중진들의 불출마 내지는 지역구 이동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뽑을 때 이제 뭐 과감하게 50% 이상은 45세 이하의 그런 청년들을 좀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 이런 제안인데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다선 의원들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초선 의원들도 사실은 그 과거에는 초선 의원들이 어떤 쇄신의 목소리나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의 정풍 운동을 많이 이끌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초선이나 다선이나 다 지금 대통령실만 바라본다라는 이런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좀 그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3호 안건으로 나온 45세 이하의 신인들로 다 바꾸겠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지금의 같은 정말로 뭔가 좀 소신 있거나 용기 있는 행보를 못하는 분들이 들어가신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쇄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인적 청산 내지는 새로운 사람을 넣겠다라는 그런 의지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혁신은 대통령과 당이 가장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혁신위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이제 달려갈 상황인데 예.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올바른 당정 관계 요구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이제는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전 이번 혁신위도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면 예. 제가 앞서 좀 이 다선 의원들의 불갈에 대해서 좀 냉소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좀 물을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을 비운다고 할 때 예. 저기에 좀 새로운 물이 채워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가 생겨서 네. 다선 의원들 물갈이 그 좋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런데 지금 그 물을 길어와 갖고 채우겠다고 하는 분이 인재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이에요. 예.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라는 분은 지금까지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명이고 찐 뭐 핵관 그리고 이런 최근에는 뭐 별명이 다른 분과 함께 박모라는 분과 함께 요즘에 실세라더라 다른 윤핵관들과 달리 훨씬 더 실세라더라 이런 얘기가 막 뭐 일간지 칼럼에도 나오고 뭐 이런 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선 의원들을 항아리 속에 이제 물을 비우고 나서 거기에 채워놓는 물이 과연 용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분들이 이 항아리에 물로 채워지는 것이냐 예. 아니면은 비슷한 좀 이 용산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말 못하는 구부리는 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는 것이냐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항아리에 물을 비우겠다고 하는 분들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도 좀 냉소적으로 보게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부을 물의 어떤 수질 관리가 필요한 거네요. 그것 때문에 그 의문 때문에 비우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진정성의 의문이 가해지게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고 해서 물러나시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물러나면서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좀 더 국민들을 더 대변하는 그런 좀 올바르게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칠 분들로 예상이 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는 것은 둘 다 거꾸로 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혁신이 얘기하는데 또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고요. 대사면에 이제 대발끈을 해서 그리고 또 그제는 안철수 의원과의 또 복집 설전으로 또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너 속 코너 싱크 혈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재현해 줄게요. 옆에 누가 들어오더니만 계속 시끄러워서 도대체 얘기를 못 하겠는 이준석이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욕하는 걸 20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계속 이준석이 디스하는 그 내용만 한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어요. 내가. 그때부터 주주군들 조용하더라고요. 학교 폭력 사태나 아니면 이런 거라고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 학교 폭력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학교 폭력 가해자도 아니고 가해자 측 대리인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다 괜찮다 이제 뭐 이게 뭡니까 진짜. 왜 굳이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얘기를 했느냐. 살다 언어 능숙치를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적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자, 뭐 여러 가지 토로를 했는데 복집 사건 안철수 씨 조용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여기만 이제 칸막이가 있다고 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요새 김민아 평론가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또 자기 얘기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보통 얘기. 20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은 칵테일 효과라고 있습니다. 예. 누가 자기 얘기하면은 그 잘 들립니다 원래. 예. 네. 근데 저 같으면은 신혜원 씨 하십니까? 그렇다기보다도 예. 문을 열고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 아. 같아요 그냥.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이 한국 사회가 예. 좀 그래도 좀 연장자나 이러면은 좀 말 함부로 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저 여기 있으니까 좀 말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예의 바르게 끝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이제 그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안철수 씨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좀 결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저는 더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 어쨌든 복국은 뭐 가격이 상당히 됐겠죠.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복국을 먹다가 소리를 질렀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언론을 보다가 알아야 됩니까? 그 소리를 질렀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모든 일간지가 이걸 며칠째 쓰고 있고 네. 그것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설명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참 희한한 광경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뭐 인성 뭐 이런 얘기로 가는 얘기거든요. 이준석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얘기의 어떤 일환인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더 얘기할 거 많은데 그래서 언론이 너무 이 얘기 재밌으니까 이제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좀 뭐 요즘에 이 너무 얘기만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좀 이런 좀 유감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김민아 평론가님과 되게 비슷한 입장인데요. 그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그런 오랜 그런 사감의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왜 공사의 구별이 없이 왜 이것을 공적으로도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한 분은 대선 후보를 지내셨고 한 분은 여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의 그런 감정적인 사적인 그런 불화를 왜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지 저도 참 이것은 매우 좀 볼썽사나운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혀 저는 보도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언론에서는 그런 거를 더 주목하는 것 같아서 그건 매우 이준석 좀 대표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뭐 신당설도 있고 좀 화제가 되다 보니 발언 하나하나에 좀 주목하는 글쎄요. 게 근데 아닐까. 그런 사적인 감정까지 국민들이 알 만큼 그렇게 여유는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예. 그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저는 태도 논란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결국 젊은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항상 너는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이런 좀 나이로 누르는 이런 문화가 대한민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이 빠지고 태도 논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예. 근데 다만 어떤 그래도 우리가 공적인 역할을 하고 이런 정치인들 특히 어떤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낼 때는 저는 그래도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 부분에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런 태도 논란을 전부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이런 태도 논란은 부분으로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더 국민들 앞에 또 표현하거나 대중 앞에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의 톤 앤 매너 저는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최근에도 이 전 대표랑 소통을 좀 직접 하시나요? 뭐 저는 이제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 뭐 상의도 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했을 때도 예. 제가 영상을 다 봤어요. 네. 그 안에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오로지 영어를 썼다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으로 사실 이건 뭐 인종차별로까지 저는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무례하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개혁안이나 좋은 그림들이 있다면은 이런 태도 논란으로 그 내용들이 감춰지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쭤볼 것이 신당설에 이어서 지금 대구 출마설까지 나왔거든요. 본인도 뭐 회피할 생각 없다고 했고 이게 어떤 이 전 대표의 새로운 뭐 전략 같은 겁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할지 말지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대구로 내려가면서 이제 대구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구로 출마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탈당을 전제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구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뭔가 보수에서의 정통성 농제,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가치들이 더 보수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이준석 대표가 뭐 일단 거취에 대해서 탈당 여부도 아직 결정을 안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역구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아마 논의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당은 공산당밖에 없다. 자, 이것도 무슨 소리냐. 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인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표도 하고 인재위원장도 한다는 건데 비명계에서 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전 세계 민주정당 중에 그렇게 하는 정당은 조선노동당하고 공산당밖에 없어요. 당 대표가 이런 식의 독임적 권한을 갖는 정당 당 대표는 없어요.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대표에게 쓴소리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내면은 그냥 너는 역적, 너는 수박, 그런 분위기가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 겸 인재위원장 맡았고 또 총선기획단장도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잖아요. 그럼 뭐 사실상 대표가 이제 좀 다 확실하게 틀어지고 간다 이런 국면인데, 자, 일단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왜 그 보통 인재영입위원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냥 인재위원장이라고 호칭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인재 영입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다 하는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철규 의원 말씀드렸는데 이철규 의원이 당내에 책임 있는 직책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인재 영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듯한 그림이지만 당 대표가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된 실무를 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인재와 관련된 그게 영입이 됐든 여러 가지 컨셉이 됐든 아마 이런 큰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제 진두지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총선기획단이나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이제 실무적인 것들을 하겠다 이런 걸 텐데 저는 이게 뭐 인재 영입위원장이면 뭐 다르고 인재위원장이면 다르고 뭐 이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이 총선을 치른다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인재위원장이든 인재영입위원장이든 결국은 지역구에 누구를 어쨌든 공천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상당 부분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갖는다. 그걸 분명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맞는 거냐 지금 상황에 이런 논쟁이 당내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 정권을 가지는 듯한 모양새가 이전에 없었던 것이냐, 정말 공산당만 있는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그러한 형태의 이제 공천 구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의 민주당에 그게 필요한 거냐? 지금은 사실 민주당이 좀 더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민주당이 아니라 뭔가 과거와 다른 민주당입니다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이전 정권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어떤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승부할 겁니다. 이렇게 연상하게 하면 대선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소 이제 좀 플러스 요인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지도부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 제기하는 비명계 의원들도 내가 공천이 힘들다 이거 말고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생산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관련해서 뭐 당내 비주류셨죠? 비명계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지금 소금물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근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사실 이 사당화가 완성될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본인이 이제 대표를 맡으면서 인재위원장을 이제 겸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정당 사상 이런 식으로 당대표가 모든 보직들을 이런 식의 중요 보직들을 다 점유를 하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 때 한번 그러니까 매우 드문 예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대표도 사당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렇게 사방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굳이 이렇게 또 인재위원장까지 본인이 욕심을 낼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좀 아쉬움은 들고요. 아마 당내에서 아까 뭐 나온 뭐 김종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내에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런 목소리가 공간이 저는 허용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도 아마 당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소리를 내시다가 아마 좀 여러 가지 그런 정치 구도적인 면에서의 변화를 좀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 콤비 두 분과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 핵심만 쏙쏙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사건 사고는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똑부러지는 똑똑 콤비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사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살벌한 삼자대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패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그리고 재혼 상대였던 전총조 씨가 있었고 어제 그 사기 피해자까지 함께하는 살벌한 삼자 대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남현희 씨가
어제 경찰 조사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두 번째 조사도 한 10시간 좀 넘어가게 13시간 정도 받았고. 자, 이 사건이 터진 후에 그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 씨는 어제 처음으로 만났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경찰 조사에서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처음 이제 대질 조사의 시작과 동시에 전청조 씨가 이제 남 씨를 이제 향해서 보니까 네. 뭘 봐라고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예. 분위기가 냉랭하고 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경찰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순서를 이제 정해주고 서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한 상태로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종의 좀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진술이 당연히 엇갈렸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네. 과연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가,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공모 관계가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사기 범행을 뭐 부인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기 범행 자체는 예, 지금 다 인정하는 다 인정하고 있고, 근데 심지어 이제 남 씨가 이런 모든 상황을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는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는 특정한 시기 이후에는 남현희도 이 나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관계가 있다, 최소한 공동 정범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남현희 씨 측은 절대로 몰랐다, 나도 전청조에 의한 사기 피해자 중에 하나다라는 주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네.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관여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게 이 사기 사건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제 남현희 씨나 남현희 씨 측 대변인은 어제 그 경찰 조사 끝나고 별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전청조 씨 측 변호인이 이제 어떤 브리핑, 어떤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이 내용 좀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남현희 씨께서 가지고 계신 그 휴대폰 2개, 그거를 이제 제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제출을 오늘은 안 하고 가셨습니다.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질 조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남현희 씨 펜싱 학원 학부모도 이제 참석을 했다는 거고, 그 학부모가 이제 공범 혐의로 남현희 씨도 고소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학부모도 남현희 씨가 알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여러 사기 피해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학부모만 이제 남현희 씨를 같이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근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피해자가 이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전 씨와 남 씨와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제 투자금을 전 씨가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 씨가 투자금을 요구했으면 당연히 남 씨가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남현희 씨는 이에 대해서 같이 이제 자리에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 권유 이야기를 자신은 듣지를 못했다라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이제 피해자에 의해서 나온 진술인지 아니면 다른 진술인지는 좀 불분명한데요. 피해 부부가 전 씨에게 건넨 돈을 실제로 남 씨가 세어봤다라는 진술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남현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 전 씨의 근거에서 돈을 세어본 것은 맞지만 이들 부부의 투자금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그 같은 자리에서 투자 권유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돈을 이제 뭐 센 부분인 건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그 앞서 그 전청조 씨 측 변호인이 얘기한 걸 보면 남현희 씨가 핸드폰을 이제 제출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갔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경찰이 강제 수사까지는 그런 부분까지는 들어가진 않은 거죠. 네, 지금 뭐 출국 금지 정도만 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남현희 씨 상대로는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전화라든지 관련된 노트북, 관련 뭐 IT 기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경찰이 어떻게 이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제출을 임의로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제 수사가 좀 이루어진다면 사실 공모 관계에 대해서 좀 수사기관이 상당히 좀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 그런 뭐 상황은 아닌 것으로 네. 보이는 상황. 이미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들었던 부분 중에 좀 주목이 됐던 게 전청조 씨 측 변호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질 조사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남현희 씨가 아프다고 해서 종료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추가 대질 조사에 임해 줬으면 한다. 네. 이 말은 전 씨 측이 대질 조사에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 변호인이 이제 나와서 저렇게 뭐 기자들 상대로 조사 과정에 대한 가벼운 이제 얘기를 전달한 것 자체가 사실 변호인들이 저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좀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사건에서 뭐 전청조 씨 같은 경우는 범행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책임을 남현희 씨하고 일부 좀 함께 진다거나 아니면 남현희 씨도 좀 이런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했다라는 것을 아마 계속 가지고 갈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대질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또 원래는 더 좀 지속이 되었어야 할 대질 조사가 남현희 씨가 아프다라고 하는 바람에 일찍 종료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한 번 더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박사님 나오시면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남현희 씨가 이제 경찰 조사 받으러 가기 전에 그 SNS에다가 뭐 장문의 입장문을 여러 가지 올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 그리고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그런 단어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제 남 씨의 경우에는 전 씨는 이름 빼고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 돈을 잃었지만 자신은 돈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모두 다 바닥이 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큰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경제적으로 뭐가 남 씨가 전 씨에게 뭐 돈을 줬다라던가 이런 피해에 대한 경제적 피해 주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남현희 씨의 어떤 명예가 추락되었고 그리고 펜싱학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거나 향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사실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보다는 그 이후에 잠재적으로 피해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다른 피해자들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지 못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현희 씨의 입장에서는 전청조 씨와의 결혼을 기대하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꿈을 꿨을 텐데 이 논란이 커지면서 굉장히 이 모든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추락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고 분노, 좌절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거나 주변에 대한 어떤 입장까지 고려할 만한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좀 저희도 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제 또 두 번째는 전청조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남 씨는 이 자신에 대한 사기나 뭐 이런 범행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일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씨가 그러면 결혼 발표를 이제 해가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그렇게 할 만한 뭔가 동기나 이유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 세부적인 사기의 여러 가지 유형과 상황이 있는데 그 내에서 어느 정도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잠재적으로 뭔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런 것과 별개로 완전히 큰 틀에서만 보자면 저희도 이제 남현희 씨도 속은 것은 이제 분명한 상황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발표를 하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대질 조사 이뤄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사건은
그 스토킹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두 사건인데요. 보시면서 이것도 스토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재판소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4.85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보여주시면 보여주시죠. 귀신이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장면인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진짜 귀신이 아니고 20대 A씨가 자신의 그 SNS 계정 프로필을 귀신 사진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동창생인 B씨가 올린 글에다가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B씨는 자기 SNS를 열어서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귀신 얼굴이 계속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신 사진을 계속 보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박사님 이거 왜 이랬다는 거예요? 이 A 씨가 예. 26살인데요. 네. 학창 시절에 동창생인 B 씨가 B 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라고 네.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 중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그 피해자에 대한 앙심, 분노 뭐 이런 그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놀림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건 실제로 놀렸는지 여부와 혹은 이제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는 좀 별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앙심을 품었다 하더라도 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뭔가 대응을 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데요. 이 스토킹 가해자들의 특성 중 또 하나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실패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적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불만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방식이 제대로 된 대응을 잘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그러니까 가해자한테 가해자가 귀신 사진을 보여주는 게 단지 자기가 무서우니까 남들도 무서울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가 이걸 무서워한다라는 동창생으로서의 정보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 밝혀지진 않았지만 혹시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성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충고나 제안을 했을 때 중립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네.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예.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이 이렇게 된 데는 이 사람의 탓이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좀 독특한 방식으로 예. 이제 보복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상황. 일단 그런데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토킹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 이게 유죄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예.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로 판단을 했고요. 뭐 200만 원을 선고한 데는 뭐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근데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런 판결들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우리 법률 스토킹 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법문 자체가 네. 사실 이런 것들도 이런 행위를 반복하고 또 지속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거기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스토킹으로 보는 것이 우리 법률의 기본적인 법문의 그 규정 자체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애정 목적, 연애 감정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원한 감정에 기반해서 특정한 행위를 해야지만 스토킹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스토킹 처벌법은 그런 목적 자체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애정 관계에 기반한다거나 구애의 목적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런 사건에서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판을 볼게요. 그러니까 한 주점,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에게 홍보 문자, 광고 문자를 막 보낸 겁니다. 예를 보면 뭐 불금입니다. 연락 주세요. 뭐 오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합니다. 이걸 이제 밤에 늦은 시간에 한 20건 넘게 보냈다는 거죠. 네. 이런 광고 문자도 법원에서 역시 스토킹으로 그렇죠. 봤군요. 그래서. 예, 이것도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예. 보낸 시간이 너무 새벽 시간이었고요. 22번이나 보냈고 또 피해자가
보내지 마세요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광고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종류의 스토킹 범죄라고 본 것입니다. 또 지난 9월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하나 선고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그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지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정도의 위험성만 있어도 스토킹 범죄로 성립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법원 판결 나온 이후로 하급심 판결이 어떻게 보면 이 공포심과 불안감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에 대한 해석이 법원의 해석이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판결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박사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어떤 보니 해볼 거죠? 네, 혹시 바퍼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예, 36년 동안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온 단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좋은 취지이지만 사실 갈등도 많습니다. 어떤 논란이 좀 있는가 보죠. 네, 논란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료 급식소주의로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몰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 주민은 반기지 않습니다. 또 건물 철거 위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가서 바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보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목까지 맞았어요. 안 해봤으니까. 찔리네요. 맞아. 조금 더. 이 정도요? 조금 더. 더 많이요? 이 정도요? 조금 더. 더? 네, 저는 지금 바퍼에 와 있습니다. 지금 마침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맞았어요. 안 해봤으니까. 학생들 뭐 2, 30명 와도 진도가 안 나가. 찔리네. 맞아. 집에서라도 엄마가 마늘 좀 깔아라. 안 해봤잖아. 그렇죠. 누구만 해라. 베스트들만 신경 쓰신 것 같아. 이제 이따 그럼 어디로 나가요? 끝나요? 오늘 저를 보고 쓸 거예요. 다 한번 모아볼게요. 힘들었죠? 아니요. 오늘 의외로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한 400명에서 500명 오실 건데 역할은 뭐 할 거냐면 배식팀 한 팀, 설거지팀 한 팀, 그 다음에 서빙팀 한 팀 이렇게 될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을게요. 자, 내가 됐어요. 아니 선생님 빠질게요. 잠깐. 뭐요? 시작하겠어요. 다일 공동체 진지 기도를 한 목소리로 바치오니 맛있게 드세요. 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더 드릴까요? 밥이요? 많이 드세요. 국 더 드릴까요? 네네. 다 줘요, 다 줘. 땡큐. 밥 더 드릴까요? 또 더 드릴까요? 맛있게 드세요. 네, 오늘 이렇게 350여 명이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따뜻해지지 않았나요? 네, 바퍼 보니 네. 뭐 밥만 푼 게 아니고 마늘도 까고 직접 뭐 응대도 했는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전날 한 300명이 넘는 분들이 와서 무료로 점심을 드시고 갔거든요. 이제 저 말고도 현장에 봉사자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단체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요즘 물가 상승이랑 코로나 여파로 점점 무료 급식소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바퍼가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바퍼 건물이 이제 철거될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설명해 드리면 예. 2년 전 바퍼에서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했는데요. 예. 동대문구가 이게 불법 증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2억 8,3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애초에 건물을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가 있었어야 될 텐데 뭐 사전에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러게요. 그게 좀 이제 두 쪽의 말이 다른데요. 네. 당초 허가 조건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거였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게 구청 쪽 입장입니다. 반면에 바퍼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짓는 게 전임 동대문 구청장과 이미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갑자기 불법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바퍼의 호의적인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이 모두 있습니다. 예. 어느 지역이나 그럴 텐데요. 무료 급식소가 지역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도시를 낙후시킨다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의견이 맞다 틀리다 지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곧 추운 겨울이고 올해 무료급식 받아오신 분 입장에서는 이제 없어지면 타격이 크잖아요. 그 뭐 주민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동대문과 바퍼가 각각 도시락 배달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퍼 주위로 사람이 몰리는 게 싫다. 이런 민원이 계속되니까 차라리 직접 찾아가서 도시락을 드리자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도시락을 받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다만 바퍼로 밥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예. 동대문구가 아닌 다른 곳에 사는 분들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분들은 도시락 받기가 좀 어렵고요. 그렇죠. 또 사람이 그리워서 밖에 나와서 이제 밥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도시락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함의 상징이기도 했던 이 무료 급식소 갈등이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뉴스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키도키 덕키형 오늘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갈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지하철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좀 오늘은 키워드가 특별한데요. 네. 뭐 살충제, 관리, 대책, 신고 뭐 저런 키워드를 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보니까 네. 서울 지하철 파업 관련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파업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 관심을 갖지만 이번 주에 계속 이 키워드가 상당히 뜨거웠던 건데요. 예. 바로 빈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하철에서 빈대를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서 온라인이 지금 난리가 난 맞아요. 거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건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트렌치코트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거예요. 예. 수원에서 무궁화호 타고 대전역에서 KTX로 환승하고 또 동대구에서 지하철 타고 학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도착해서 코트를 벗어서 책상에 뒀는데
벌레가 있었고 잡았더니 이거 빈대인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약간 피도 조금 네, 묻어 있는 네, 것 같고. 네. 근데 진짜 빈대는 확실한 건가요? 그러니까 요새 워낙 빈대 네.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뭐 좀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글쓴이 주장이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 걱정하기 이게 맞냐 틀리냐 얘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요즘에 아무리 봐도 빈대 같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벌레 물린 자국들 계속 공유하다 보니까 이거 빈대 포비아 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SNS 의견을 보더라도 뭐 지하철이자 이거 재질 바꾸면 안 되냐. 제발 살충제라도 써서 빨리 조치 취해야 된다. 뭐 빈대란 말이 듣기만 해도 몸이 근질거린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빈대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빈대가 얼마나 퍼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막 더 괜히 불안감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의심되는 신고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 보시면 일단은 지자체별 빈대 의심 신고 건수인데요. 7일 기준으로 뭐 서울 17건, 경기도 13건 등 총 35건 정도의 지금 의심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신고된 장소에서 빈대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인천 찜질방에서 실제로 빈대가 발견됐었고 또 쪽방촌 일대 고시원에서도 발견되기도 했고요. 뭐 대중교통에서도 빈대 봤다는 신고도 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코레일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확인된 결과 실제로 이 교통수단에서 이제 빈대가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신고된 장소는 다 방역 처리했다. 뭐 이런 얘기. 과연 지하철에까지 있는 것인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하철에서 빈대 말고 또 다른 동물, 쥐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참 쥐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누리꾼들이 상당히 충격 먹은 게 지난 6일 밤 11시께에 이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옆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쥐가 나타난 게요. 근 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자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뉴욕 지하철에 뭐 쥐 나왔다 이런 영상 볼 때 우리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다 뭐 이런 좀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저게 가짜 영상이 아니라면 확인이 된 거니까 좀 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일종의 프로젝트를 이제 발동한 거예요. 빈대 제로 도시 프로젝트라는 걸 가동했고요. 오늘을 또 빈대 퇴치의 날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대적인 방역 활동에 나선 것인데요. 빈대 서식 가능성이 큰 뭐 쪽방촌이라든지 외국인 자주 찾는 관광 호텔 또 여럿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직물이자 같은 것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쪽방촌에서는 문틈 또 지붕 이음새 사이사이마다 살충제를 뿌리기도 했고 지하철 9호선 차량 기지에서는 천으로 된 좌석에 이제 스팀 바람을 쬐서 살균을 하기도 했고요. 외국인이 자주 찾는 국내 관광 호텔 또 방제 및 소독했는지에 대해서 합동 점검하기도 했고 점검 후에는 빈대가 없다는 빈대 제로 스티커도 붙이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빈대 제로. 그렇죠. 빈대 어쨌든 제로.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뭐 빈대도 없어질 수 있고 쥐 같은 것도 좀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갈까요? 네, 아마도 이 키워드 보시면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소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내용은 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조정, 뭐 가격 상승, 뭐 저런 키워드들 좀 보이게 되고 이제 소맥 많이 이제 드는 브랜드 이름들도 좀 많이 보이게 되네요. 역시 가격 상승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주 맥주인데 가격도 같이 오른다라고 하는 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저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를 갖고 이제 숫자를 볼 수 있는데 오미 맥주가 이제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한 6.9% 정도 올렸고요. 또 화이트 진로도 9일 일부 소주와 맥주 가격을 평균 7%가량 인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도 10.6% 정도 인상됐고 병 가격도 21.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오르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기업의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 7%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체감하는 식당에서 사 먹을 때는 얼마나 더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섞어 드시는 분들 식당에서 좀 많이 드시기 때문인데 보통 이게 좀 오르면 식당에서는 또 뭐 몇백 원 올리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병당 1,000원씩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주랑 맥주가 소주 6,000원, 맥주 7,000원대에 판매될 관측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13,000원 정도이고
오늘부터 편의점 가격도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비싸진다고 합니다. 소맥을 마시려면 이제 기본 10,000원은 훌쩍 넘게 그렇죠. 되는 두 개를 건데. 집으면 10,000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러다 쉽게 보니까 못 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누리꾼들도 좀 비슷한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밖에서 진짜 술 못 먹을 것 같다. 겁나서 소맥 못 먹겠다. 예. 저 가격이면 뭐 중저가 위스키나 와인 먹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뭐 10,000원대 와인도 있다 보니까 저게 뭐 이상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뭘 집을 때 좀 겁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요. 가격 보고 도로 내려놓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가격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뭘 또 봐야 됩니까? 용량을 봐야 됩니다. 용량? 네,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분명히 똑같은 가격인지 먹었는데 양이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것들. 실제로 식품업체들이 은근슬쩍 좀 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실제 이제 그거를 좀 지칭한 또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양을 줄인다는 슈링크랑 인플레이션, 그러니까는 뭔가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올리면서 이제 제품 용량은 좀 줄어드는 저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용량도 잘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어쩐지 좀 뭐 가벼워졌다 했더니 진짜로 용량이 줄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뭐 상품들을 보면 이마트 기준으로 풀무원의 뭐 땡글포그 핫도그 같은 경우에 원래 5개가 들어 있었는데 가격이 동일할 때 4개 뭐 이렇게 줄기도 하고 또 양반김 중량에서 5g에서 4.5g으로 줄기도 하고 참치 통조림 용량도 100g에서 90g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4월에 카스 맥주 묶음 제품 한 캔당 기존 375ml에서 370ml를 약간 이제 5ml 줄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뭐 우유나 초코바, 만두, 젤리 등 지난해와 이제 올해 비교를 해보면 용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확 줄인 게 아니라 조금 줄이니까 소비자들은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이랑 같은 효과인 건데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한때 뭐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선 제품 용량을 줄여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되면서 이런 슈링크플레이션이 만연한 것인데요. 브라질에서는 변경 전과 후의 용량 또 용량 감소 비율을 포장에 이제 표시하게 돼 있고요. 또 프랑스 정부에서는 소비자 고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 한 마트 체인점에서는 가격 인하 없이 용량이 작아진 제품에 아예 스티커를 슈링크플레이션 이렇게 붙이는 모습들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조개사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연관어가 참 흥미로운데 뭐 만남, 미혼, 솔로 건전하다 저런 키워드들 볼 수 있는 것이죠. 조개사가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DJ 스님에 이어서 이번에 또 어떤 이벤트인가요? 네,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옆구리 시린 계절에 조개사가 좀 나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조개사에서 올라온 공고라고 해요. 보시면 뭐 만남, 템플스테이 뭐 저런 게 있는 건데 조계종에서 2030 미혼 남녀들을 위한 1박 2일 특별 템플스테이를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 템플스테이인 건데 어떻게 보면 불교판 뭐 나는 솔로 뭐 짝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20, 30대 미혼 남녀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명만 봤는데 벌써 마감됐다고 합니다. 누리캠 반응도 좋겠군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재밌다, 신기하다,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템플 스테이 하다가 천국 보는 건가라고 하는 이 두 개를 좀 통합하는 저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템플 스테이로 인연을 만나면 굉장히 경건한 만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만남 될 것 같은 느낌도 뭐 드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저게 이제 단순히 미팅이라기보다는 뭐 레크레이션이나 뭐 문화체험 다양한 행사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 해온 이벤트라고 그래요. 2012년부터 이제 흥국사에서부터 주최돼서 한 건데 원래 또 이게 또 템플스테이 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무료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또 신청하는 하나의 또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식의 새로운 접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불교도 불교지만 이게 이제 교회에서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는 또 기독교의 이런 거니까 좀 크게 또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쟁적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후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